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닷새 만에 7천 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를 또 기록했습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휴일에 주로 있는 종교 활동 인원도 제한됩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확진자가 7천 명 아래로 내려왔네요. 이게 뭐 날씨도 그렇고 좀 주말 효과도 있겠죠? 그렇죠. 검사 건수가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너무 추웠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도 있고 또 이제 검사 중간에 조금 어떤 진행이 조금 늦어진 것도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주말에 비해서 이번 주가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이동량이 조금 감소한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중증자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2주 이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확진자의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렇게 확산된 확진자 수는 앞으로 1, 2주에 걸쳐서 중증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정경 청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달에 확진자 10,000명, 다음 달은 2만 명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 추세보다는 조금 많이 이제 전망을 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저는 분명히 늘 건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정부도 이 방역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번 주말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죠. 보통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동량이 또 특히 겨울이고 날씨가 추워지고 갑자기 이제 단계가 거리두기 상향이 되면서 국민들이 움직임을 많이 멈추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영향은 적어도 2주 이상 걸리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말부터 내년 초에는 지금의 확산세가 분명히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인원까지 생각을 한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 저변에서는 약하게 지금 아마 전파가 되고 있을 겁니다. 특히 백신 접종이 80%가 넘는 경우는 예. 오미크론이 감염이 되더라도 약하게 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특히 지금은 PCR 검사로 완전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3,000명이 그 다음날 10,000명이 됐고요. 예. 10,000명이 24,000명까지 하루 만에 된 거죠. 그러니까 더블링 타임이 이틀을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게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델타가 주 우세종이긴 하지만 이 델타와 오미크론이 같이 유행을 할 저는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내년 초부터는 오미크론에 대한 선제적 방역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사실 화이자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화이자 제약사에서 2024년까지 이 유행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그거랑도 좀 결을 같이 하십니까? 우리가 델타 이후에는 델타보다 강한 변이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 백신 접종하고 치료제 나오니까 종식될 거라 기대를 했는데 예. 오미크론이라는 또 변수를 만난 거죠. 예. 이렇다면 앞으로도 이 코로나19는 계속 변이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대부분의 전 세계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감염이 돼서 토착화되는 데는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위중증 환자가 오늘도 1,000명을 넘었잖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위중증은 이미 2주 전에 발생한 그런 확진자에서 전파가 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위중증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부터라도 병상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지 거리두기만 가지고는 확진자를 일부 줄일 수는 있겠지만 확진자 대비 늘어나는 중증자와 사망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서 재택에 대기를 하다 사망하시거나 이송 중에 사망하시거나 응급실에 와서 사망하시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면 위중증자 증가분 대비 사망자가 3배가 넘습니다. 예. 그 말은 병원에서 치료를 아예 받지 못하고 사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병상에 입원을 하거나 최소한 생활치료시설에서 관찰이 됐어야 되는 분들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대기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병상을 지금이라도 전 꼭 확보를 해서 대기 중인 환자들을 입원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병상 가동률이 86%라고 하고요. 비수도권도 뭐 안 좋은 상황 마찬가지일 텐데 정부는 뭐 연일 계속해서 병상 확보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중환자실의 환자들이 지금 사실은 80에 85%라고 하는 것은 예. 거의 병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치료돼서 나오거나 예. 아니면 사망해서 나올 때 자리가 하나가 비게 되죠. 그 자리로 중증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 일반 병상은 응급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병상을 배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치료가 되거나 나빠져서 네. 두 가지 관료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코로나19로 확진돼서 응급실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일반인들이 증상이 있어서 응급실에 검사를 하러 왔다가 코로나로 확진이 되는 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분들이 격리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 다른 비코로나 환자들이 응급실에 와서 검사를 못 받아서 아예 제 환자들도 호흡기 응급 환자들인데 집에 계시다 입원을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비코로나 환자들이 응급 수술이라든지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환자실 자체도 거의 30~40%가 지금 비코로나 중환자실을 코로나로 바꾸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 개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위중증 환자가 이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호전이 돼서 퇴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병실로 옮기는 경우,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인차가 있는데요. 건강하신 분들은 뭐 2~3주 후에 바로 일반 병실로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증 자체도 초기에 중증이 오시는 분하고 예. 아주 극한 상태의 중증이 오시는 분들은 치료 기간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 환자는 일반적인 환자지만 보통 2주 이내 중환자실에 올라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기관 절개, 삽관을 하게 되니까 인공호흡을 후에 이 기도가 협착이 오기 때문에 3주 가까이 되면 기관 절개를 해야 됩니다. 예. 기관 절개를 하시고 올라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경우에 보통 한 달에 2달 정도가 걸리고요. 에크모를 사용하는 경우는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중환자 병상이 없기 때문에 20일이 지나면 무조건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고 중환자 병상에서 일반 중환자 병상으로 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는 1인실이 아닙니다. 중환자 병실이. 예. 개방형이기 때문에 격리된 코로나 환자가 중환자실에 3주 있다가 바로 일반 중환자실로 옮길 수가 없는 것이 비코로나 환자가 있는 중환자실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예. 3주가 지나면 대부분은 감염력이 없어지지만 면역이 약한 일부 환자의 몸에는 분명히 바이러스가 양성이 나오고 활동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좋아지면 일반 병실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반 병실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가 전담 병상을 많이 만들려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만일에 코로나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격리가 해제됐을 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병상은 그러니까 전동을 해야 됩니다. 그 예. 병원엔 없고 아까 말한 대규모 컨벤션 같은 병상을 만들어 놔야지 바로 그쪽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위중증 환자 1,000명이라는 숫자가 뭐 확진자 숫자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확 줄어들기는 어려운 건가요? 더 늘겠죠. 왜냐하면 대기 중인 환자분들이 제때 치료가 못 들어가니까 중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지금 1,000명이 넘는 대기 환자들이 바로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상이 있어야 이 입원 치료를 통해서 위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치료제를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치료가 어려운 겁니까? 기존의 항체 치료제는 전담병원에 이제 병상이 좀 많을 때 입원하자마자 투여를 했었는데요. 원래 이 항체 치료제는 입원한 환자가 쓰는 치료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생활치료시설이나 주사센터처럼 외래에서 와서 주사를 맞고 집에서 대기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사센터라든지 생활치료시설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점을 조금 유의하셔서 생활치료센터를 확장하고 이동형 병상을 많이 만들어서 바로 입소와 동시에 항체 치료제 같은 효과적인 치료제를 투여하시게 되면 최소한 70%는 입원을 감소시킬 수 있고 1월 정도에 우리가 화이자 경부 치료제가 들어온다면 예. 좀 더 효과적으로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집에 재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머크의 그 몰리피라비르가 30% 정도밖에는 치료제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예. 저는 중증 환자한테는 30%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이 들어오는 대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도된 걸 보면 확진된 임산부가 분만실 찾아다니다가 결국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현장에서 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했겠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잖아요. 구급차라는 곳 자체가 이것보다 더 안 좋은 사례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분은 그래도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증 환자들은 그 이송사에서 사망을 하시는 사례가 예. 나타나죠. 이 원인은 병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사실 임산부나 60세 이상의 고위험분들은 바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 제가 개인 의원에 이렇게 병상을 마련하는 거는 시간과 여러 가지 재정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정부가 지원해서 대규모 병상을 만들어서 확진자가 늘면 사용하고 확진자가 늘면 축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 코로나는 대유행이 여러 번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방역을 좀 강화했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정은경 청장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고요.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인내를 다시 요청드리게 되어 방역 당국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빠르게 방역 대응 역량을 정비하여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게 주말까지 껴서 16일, 뭐 2주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뭐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좀 안 좋은 게 2주 만에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던데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의 확진자가 2주 만에 줄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2주 동안 이동량을 최소화해서 지금을 유지하거나 약간 감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여름에 델타가 유행할 때 4단계를 상당 기간 했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감소를 시키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그 시기에는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면역이 상당히 좋을 때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미 면역이 대부분이 다 떨어져 있고 추가 접종하신 분 일부에서만 면역을 갖고 있는데 이 면역도 사실은 오미크론에 상당히 약해서 한 75%밖에 예방 효과가 없습니다. 예. 다만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은 1차라도 하신 분들은 이 중증에 대한 예방 효과는 거의 8, 9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약하게 앓지만 고령층 고위험분들은 이게 돌파가 되게 되면 그중에 일부분이 위중증자로 가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은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 방역 대책 강화 기간은 저는 길어질 수 있을 소지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조금이라도 저희가 단결되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그 방역 수칙을 발표할 때마다 사실 종교 시설에 대한 형평성 네. 논란이 나오곤 하는데 이번에 보면 미접종자까지 포함했을 때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런 걸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할 때는 이제 수용인원의 30% 299명이고 예. 그다음에 접종 완료자로만 할 때는 이제 70% 가까이 할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작은 곳도 있고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종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네.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만일에 대부분 종교 시설이 그 예배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예배 전후에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철저한 방역이 좀 필요하고 인원수 제한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그 종교 시설별로 예. 조금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백신 접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차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하루에 80만에서 90만 정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속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빨라진 것 같습니다. 예. 백신 부작용이 일부 이제 염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차 접종까지 큰 문제가 없던 분,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접종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고위험군인 고령층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반에서는 좀 확진자 대비 중증자가 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만 이 3차 접종을 하더라도 예. 상당 부분의 돌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연구에 의하면 중증화율을 막는 비율은 90%가 넘습니다. 오미크론이고 델타고. 하지만 감염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돌파를 차단하는 거는 델타는 90%가 넘지만 오미크론은 한 75%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을 하더라도 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개인 방역,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되고 예. 3차 접종을 했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 오미크론은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같이 결합이 된 걸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일반 코로나19와 좀 다릅니다. 예. 감기와 증상이 유사한 5대 증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통이 있다든지 피곤하다든지 콧물이나 재채기 이런 증상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이건 감기라기보다는 내가 혹시 오미크론이 감염된 게 아닌가 반드시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백신 접종 속도면 그 정부 목표가 지금 고령층의 전체에게 3차 접종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 이건데 이 목표 달성이 가능합니까? 네, 백신은 지금 충분히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협조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지금 3차 추가 접종 비율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60세 이상의 분들이 이번 달까지 한 80% 정도 이상만 접종이 된다면 상당 부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추가 접종만 가지고는 절대 이 확진자 중증률을 완전히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례가 영국인데요. 영국은 추가 접종이 지금 35% 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미크론만 2만 4천 명, 하루에 10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데 예. 이 부분이 대부분은 돌파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확진자는 10만에 가깝지만 이 중증자 비율이나 사망자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 예. 이유는 20%가 감염이 되셨고요. 70%가 백신으로 면역을 갖고 있어서 전 인구의 90%가 일정 부분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화율이 낮은 것이고 우리나라도 아마도 이 추가 접종뿐 아니라 감염이 되면서 이런 영국 사례를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다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진자가 줄어든 이유는 거리두기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적절한 거리두기와 백신의 접종이 같이 병행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어르신들은 사실 3차 추가 접종까지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많이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현장의 반응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청소년들은 이 사실 코로나에 걸려서 위험한 것보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 아무래도 낮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정부에서는 이런 걸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백신 패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적절하게 학습권 침해가 되지 않은 한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오미크론도 지금 코로나19 대응하는데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92개국에서 발견이 됐고요. 미국에서 또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하는데 이 오미크론 잡으려면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지. 네, 오미크론은 우리 몸 기관지에서요 델타보다 70배 이상 복제를 빨리 합니다. 전파 예.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그래서 델타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7 정도인데 오미크론 10 정도로 델타보다 3배에서 4배가 빠르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오미크론은 백신 면역 회피와 감염 회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감염 비율이 델타 대비 5배가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가 가장 긴장하는 것은 백신과 이미 감염된 분들이 재감염 사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하지만 건강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죠. 하지만 고위험 기저질환자, 백신 면역 억제제를 쓴다든지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추가 접종을 하더라도 60% 정도밖에 항체 형성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 만일에 감염이 되면 정부에서 초기에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이러한 오미크론에 대한 오미크론은 어차피 제 생각에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너무나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1월에는 분명히 우세종으로 전환될 비율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국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오미크론을 빨리 확진하고 또 피할 수 있는 방법,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월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저희가 확인된 숫자는 사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초기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럼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델타가 해외에서 유행할 때 우리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만에 우세종이 됐어요. 델타보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1월에는 지금 이 오미크론과 델타가 같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오미크론이 델타를 우세종으로 바뀔 것은 한두 달 이내에 분명히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지금 델타에 대해서 총력을 하고 계시지만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방역 패스 관련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방역 패스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 유효 기간을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백신 효과가 사실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이게 6개월인 줄 알았는데 3개월 정도더라. 라고 이제 뒤늦게 확인을 한 건데 그 사이에 3개월에 사실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백신 패스를 저는 2차 접종하신 분들한테는 적용을 해주시는 것이 맞고요. 예. 추가 접종은 고위험군에게 꼭 필요한 군에게 이제 본인의 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만 접종하셔도 우리 몸에서는 기억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최소한 중증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을 한다는 것은 중항체를 많이 만들어서 고위험군이 돌파가 되면 중증을 갈 수 있는 걸 예방하는 것이지 이거를 3개월마다 접종을 해서 그걸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2차 접종까지가 기본 접종이고 예. 추가 접종은 선택적으로 그리고 고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